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요, 이론 수업에 이어서 실제 출제가 됐었던 문제를 가지고 이제까지 배운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풀이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자, 제일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자, 문제 보시면 난이도가 상, 중, 하로 구분이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전략적으로 문제를 풀자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난이도를 표현을 해뒀는데, 자, 처음 문제를 푸실 때는 난이도 하부터 그리고 중, 상으로 이렇게 풀어가는 습관을 갖고 푸시라고 저희가 난이도를 평가를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난이도는 여러분들의 눈높이를 고려해서 좀 낮게 책정한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다소 불편함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그 부분은 뭐냐면 난이도가 다음과 같이 문제에 뒤죽박죽 지금 섞여 있어요. 근데 풀이는 여러분들이 꼭 맞춰야 될 부분의 난이도 하부터 풀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의 순서하고는 좀 상이하다라는 말씀 먼저 드릴 거고, 불편함이 있어도 나름 전략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에 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러면 2016년 1회차 건축 설비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그 전에 난이도에 대한 부분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잖아요. 난이도에 대해서 각각 몇 문항이 출제가 됐었는지를 먼저 보면, 하에 대한 난이도가 대략 8문제, 그리고 중에 대한 난이도 문제 8문제, 그리고 상에 대한 난이도 문제가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하에 해당하는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중난이도 이상에 대한 부분에서는 절반 이상을 목표로 해서 맞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문제를 풀다 보면 난이도가 저랑 좀 수준이 안 맞는데요,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요. 차차 여러분들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그 부분에 대한 건 다시금 언급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요, 통기관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통기관은 배수 설비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자, 배수 설비에서 중요한 부분이 트랩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트랩이라고 하는 부분은 덧 함정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내로 유입되는 악취라든지, 그 다음 가스라든지 벌레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설비를 트랩이라고 하는데, 트랩 내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죠? 봉수가 존재해요. 근데 봉수가 없어지게 되면 트랩의 기능이 제대로 수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봉수, 보호를 위해서 무엇을 설치한다? 그죠? 통기관을 설치한다. 그래서 통기관의 종류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자, 이론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다음과 같은 건축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자, 다음과 같이 배수 설비에 기준이 되는 설비는 세면기다. 세면기에는 트랩이 다음과 같이 설치가 되어 있죠. 자, 3개 층에 대해서만 이렇게 간단히 그림을 그려보면, 자, 다음과 같이 배수 설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배수관은 다음과 같이 외부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공공하수관으로 갈 수도 있고요. 정화조로 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통기관의 종류, 각계 통기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환상 통기관. 환상 통기관을 루프 또는 회로 통기관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슨 통기관이 있어요? 기억해 보세요. 신정 통기관이 있고요. 네 번째, 결합 통기관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 5번째, 습식 통기관이라고 하는 부분. 여섯 번째, 도피 통기관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자, 각계 통기관은 뭡니까? 트랩 하나당 통기관 하나씩 이렇게 각각 설치하는 통기관을 각계 통기관이라고 한다. 그래서 통기관을 이렇게 각각 이렇게 설치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환상, 회로, 루프 통기관의 경우에는 트랩 몇 개예요? 트랩 2개에서
8개를 하나의 통기관이 통기한다라고 하는 부분 기억해 두시고, 그러면 통기관 하나만 이렇게 설치해서 통기보호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신정통기관에 대한 부분은요, 다음과 같은 요 수직배관, 배수수직관이라고 하는데요. 배수수직관 상부를 그대로 5개로 이렇게 개방을 하고 통기하는 방식을 신정통기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수수직관 상부를 관경을 줄이지 않고 5개로 개방한다. 그 다음 결합통기관에 대한 부분은 자, 다음과 같이 각각 각개 통기관, 회로 통기관이 있었을 때 이런 통기배관도 수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이 수직으로 되어 있는 통기관을 수직관이라고 하는데, 다음과 같은 결합 통기관은 배수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을 결합하는 형태의 통기관을 말한다. 배수 수직관과 통기 수직관을 결합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이 부분도 기억을 해 두셔야 되고, 이 수직관이라고 하는 부분은 다른 말로 뭐라고도 표현한다? 입상관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그 다음 습식통기관은 어떤 내용이죠? 그죠? 배수와 그 다음에 통기를 같이 하는 통기관을 습식통기관이라고 한다. 그리고 도피통기관의 경우에는 환상통기관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설치하는 통기관을 말한다.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에서 설명하고 있는 통기관이 어떤 부분이냐. 그래서 각 기구마다 트랩마다 통기관을 설치한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여러분들은 뭐다? 각계 통기관이 정답이다라는 걸 여러분들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트랩마다 통기되기 때문에 가장 안정도가 높다. 그래서 통기관의 종류 그리고 목적에 대한 부분까지 여러분들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지. 자, 공기조화 방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공기조화. 실내를 쾌적하게 하기 위해서 공기조화 설비를 설치하는 이러한 부분을 공기조화 설비라고 하는데요. 이 공기조화 설비는 공조기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쾌적하게 만드느냐? 공조기를 통해서 온도, 그 다음에 습도, 그 다음 기류, 청정도 등을 고려를 해서 실을 쾌적하게 만든다 그랬죠. 그래서 종류가 어떤 종류가 있습니까? 전공기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전수 방식, 그 다음 공기수 방식이 있는데요. 자, 지금 문제는 전공기 방식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간단히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하면 다음과 같은 실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외부에 다음과 같은 공조기가 있습니다. 에어 핸들링 유닛. 그리고 덕트를 통해서 쾌적한 공기를 실내에 이렇게 공급하는 거고요. 그리고 공기를 다음과 같이 순환을 하는데 일부 공기는 버리고 신선한 공기를 도입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실내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외기를 도입한다. 그리고 전수 방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실이 있었을 때 다음과 같은 공조기를 실내에 압축시켜서 설치한 이러한 부분을 우리는 전수 방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공기수 방식은 전공기와 전수 방식을 합한 형태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간단한 특징을 비교해 보면요. 자, 전공기 방식은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는 거고요. 전수 방식은 물이 실내로 들어옵니다. 자, 전수 방식에는 외부에 보일러가 있고요. 보일러에서 만든 뜨거운 물, 그리고 또는 냉동기에서 만든 찬물이 들어갔다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러면 각각의 특징, 어떻게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느냐, 물이 들어오느냐. 덕트를 이용을 해서 실내로 공기를 집어넣고요. 호스를 이용을 해서 실내에 물을 공급합니다. 뜨거운 물 또는 찬물. 그러다 보니까 동절기에 동파의 우려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까지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쾌적성에 대한 부분을 비교하면요. 전공기 방식은 공기가 순환하는 과정에서 신선한 외기가 들어온다.
하지만 전수 방식은 문을 꽁꽁 닫아놓고 우리가 쾌적하게 만들기 때문에 실내 오염도가 증가할 수 있다. 그래서 쾌적성은 전공기 방식이 좀 더 좋고요. 전수 방식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수 방식은 다음과 같은 이 기기를 개별적으로 실마다 설치하기 때문에 개별 제어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전공기 방식은 덕트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물 설계 시부터 다음과 같은 방식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돼요. 하지만 전수 방식은 호스를 이용한 거기 때문에 기존 건물의 증설이라든지 신설이 가능하다라는 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간단한 내용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공기 방식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반송 동력이 적게 든다라고 했는데요. 자, 전공기 방식은 다음과 같이 덕트를 통해서 공기를 실내로 유입을 하고요. 그리고 전수 방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실내의 유닛, 팬코일 유닛에 의해서 공기가 순환하게 되죠. 누가 동력이 더 커야 될까요? 아무래도 전공기 방식의 공기 흐름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전공기가 동력이 더 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1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겨울철 가습이 용이하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 전공기 방식 내부의 공조기에는 뭐가 있습니까? 필터가 있고 냉각 코일, 가열 코일, 가습기, 그 다음 송풍기가 존재하잖아요. 그래서 습도 조절이 용이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내의 기류 분포가 좋다. 그래서 치출구를 실내에 적당히 분포를 시키면 기류가 좋아지는 반면 전수 방식은 다음과 같은 유닛에서부터 하나의 유닛에서부터 송풍이 되기 때문에 기류 분포가 전공기 방식에 비해서는 그리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내의 유효 스페이스가 증대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전공기는 다음과 같은 공조기가 실내에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간단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수 오염에 관련된 내용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간단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수 오염의 원인,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워터 해머가 나왔습니다. 워터 해머, 뭐죠? 수격 현상. 유체가 배관 내를 흐르면서 배관에 부딪히는 이러한 현상을 수격 현상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급수의 오염하고는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배관이 부식이 되거나 크로스 커넥션이 되거나 저수 탱크에 물이 오랫동안 정체되면 오염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크로스 커넥션에 대한 정의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데 급수관에 급수 계통에 오염물질이 침입하는 이러한 형태, 현상을 크로스 커넥션이라고 한다. 여러분들 크로스 커넥션 용어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워터 해머는 수격 현상이다. 오염하고는 관련이 없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LPG와 LNG에 대한 부분인데요. 옳은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가스 설비에서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 있다 그랬어요. 어떠한 내용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LPG와 LNG의 특성 부분을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배관. 그래서 옥내의 배관은 노출한다. 그리고 전기 설비와의 이격 거리 요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도시가스의 공급 압력 요 부분 4가지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하신다면 충분히 가스 설비에 대한 부분 충분히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참고적으로 전기 설비와 가스 설비의 이격 거리 30cm, 그 다음에 60cm가 있었는데 우리 집 방에서 볼 수 있는 전기 설비, 전기 접속기, 뭐 콘센트, 전멸기와 관련된 부분은 30cm 이격한다 그랬고요. 그리고 60cm는 좀 더 고압의 전기를 다루는 부분과 60cm 이상 이격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공급 압력과 관련해서는 0.1메가파스칼 이하면 저압이고요. 0.1에서 1메가파스칼 사이면 중압이고요. 1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면 고압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자, LPG와 LNG.
제가 간단히 다시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LPG, LNG. 가장 큰 차이가 뭐냐? 일단 생성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나는데 다음과 같은 LPG는 석유, 정제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가스고요. LNG는 천연가스라고 했어요. 천연가스. 그리고 각각의 중량을 비교하면요. 비중을 보면 LPG는 비중이 어떻다? 크다. 즉 무겁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LNG는 가볍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또 특징이 있습니까? 비중이 무겁고 비중이 가볍기 때문에 우리가 감지기는 어디에다 설치해야 돼요? 그죠? 얘는 무거우니까 바닥 근처에 감지기를 설치를 해야 될 거고요. 천연가스는 가볍기 때문에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정 부근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열량. 누가 더 방열량이 많다? 아무래도 밀도가 큰 무거운 LPG가 방열량이 좀 더 크다. 그리고 얘는 방열량이 작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주 성분은 LPG는 부탄, 프로판이고요. LNG는 메탄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 자주 언급이 되는 부분은 LNG, 가볍다. 그리고 메탄이 주성분이다. 이 부분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제가 매주 생각하라 그랬어요. 매주는 천연재료다. 그래서 천연가스는 매주는 천장에 매달죠. 그죠? 그래서 가볍다. 하늘로 날아가 버린다. 그리고 매주의 매자를 따서 메탄이 주요 성분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LPG는 LNG보다 비중이 작다. 맞는 내용인가요? 아니죠. 비중이 크다. 그리고 LNG는 가스 공급을 위해 큰 투자가 들지 않는다. LNG는 보통 배관을 통해서 공급을 하기 때문에 큰 투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들지 않는다가 아니죠. 그 다음 LPG는 가스 누출 감지기는 반드시 천장에 설치한다. 아니죠. 천장이 아니라 어디에? 바닥 근처에. 그리고 LNG는 도시가스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주성분은 메탄가스이다. 그래서 매주 생각하라 그랬어요. 천연가스. 그죠? 가볍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 설비에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 정리를 하신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수 방식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급수 방식에 대한 거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급수 방식의 종류. 자, 수도 직결 방식이 있고요. 압력 탱크 방식이 있고, 그 다음 고가 수조 방식이 있고, 탱크 레스 부스터 방식, 펌프, 직송 방식이 있죠. 그래서 간단한 그림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면, 자, 수도 직결 방식. 수도관을 건축물에 바로 연결하는 이러한 형태를 말하죠. 배관을 어떻게 연결한다? 다음과 같이 각 층으로 수도본관을 연결한다. 자, 압력 탱크 방식, 고가 수조 방식. 자,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에는 지하에 다음과 같은 지하 저수조가 다음과 같이 배치가 되는데 각 층에 물을 어떻게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압력 탱크, 고가 수조, 펌프 직송 방식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압력 탱크 방식은 다음과 같이 압력 탱크를 여기다가 설치를 하고 각 층으로 공급을 하는 거고요. 고가 수조는 옥상에 옥상 탱크를 설치를 하는데 지하 저수조에 있는 물을 펌프를 통해서 공급하고 위치 에너지를 이용해서 각 층으로 공급하는 하향 급수 방식이다. 그리고 펌프 직송 방식은 압력 탱크처럼 지하 저수조에서 바로 각 층으로 보내는데 펌프를 여러 대 설치를 해서 공급한다. 그러면 각각의 특징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도 직결 방식. 어떤 특징이 가장 큰 특징인가요? 수도본관을 바로 연결했기 때문에 수질이 어떻다? 가장 좋다.
하지만 단수시 물 공급이 된다, 안 된다? 단수가 되면 공급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하에 다음과 같은 지하저수조를 설치하는 거죠. 자, 그 다음 압력 탱크 방식에 대한 부분을 보면요. 다음과 같이 압력 탱크는 이렇게 생겨 있죠. 물을 이만큼 일정 수위만큼 유지하고 그 다음에 상부에 다음과 같은 공기압을 통해서 압력을 가하고 배관을 통해서 물을 공급하는 방식을 압력 탱크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공기압에 따라 급수압력이 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급수압이 일정하지 않다라는 특징 알고 계시라 그랬어요. 그 다음 고가수조는 급수압이 일정하지 않은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고가수조를 설치했다. 그러므로 위치 에너지, 높이 차이에 의해서 물이 일정하게 공급이 된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은 급수 압력이 어떻다? 일정하다. 하지만 옥상에 탱크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옥상 하중을 고려해서 계획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 추가적으로 미관상 좋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그죠? 수질이 좋지 않다. 물이 거치는 단계가 많잖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안 좋은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펌프 직송 방식을 우리가 개선을 했다. 만들었다. 그래서 대용량의 펌프를 여러 대 설치해서 급수압을 일정하게 하고 옥상에 탱크를 설치하지 않기 때문에 옥상 하중을 고려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모로 좋은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비용이 많이 든다. 그리고 수리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시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도 직결 방식은 2층 이하의 주택 등과 같이 소규모 건물에 주로 이용이 된다. 아무래도 수도 본관을 바로 이용하기 때문에 높은 압력을 얻을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소규모 건물에. 그 다음 압력 수조, 압력 탱크 방식은 미관 및 구조상 유리하며 급수 압력의 변동이 없습니까? 급수 압력의 변동이 크기 때문에 일정하지 않다라고 했어요. 공기압의 변화 때문에. 그래서 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고가수조 방식은 수전에 미치는 압력의 변동이 적으며 즉 급수압이 일정하다. 취급이 간단하고 고장이 적다. 펌프 직송 방식은 고가수조 설치가 요구되지 않으나 펌프의 설비비가 높아진다. 간단히 여러분들 답을 체크할 수 있는데 반드시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지 않는 내용도 있어요. 뭐 단수시 어떤 부분은 유리하고 그 다음에 정전시 어떤 부분이 유리한지 그리고 불리한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 그림을 보신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급수 방식 자주 출제되니까 반드시 정리를 하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일러의 스케일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여러분들 스케일 하게 되면 뭐 생각이 납니까? 찌꺼기입니다. 그래서 스케일, 우리가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뭐 마그네슘이나 다음과 같은 뭐 칼슘 등에 의해서 이 그 배관 내에 찌꺼기가 끼는데 그 부분을 우리는 스케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스케일의 양에 영향을 미치는 게 우리가 경도에 따른 물의 종류였었잖아요. 그래서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마그네슘, 칼슘. 그래서 이 부분을 이에 해당하는 탄산, 칼슘의 농도를 가지고 우리가 물을 분류하는 걸 경도에 따른 분류라고 하는데 분류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그죠? 경수가 있고 연수가 있고 그리고 극연수가 있다 그랬어요. 누가 탄산칼슘의 농도가 많다 그랬어요? 경수. 그래서 건축물 내부에서 경수를 사용하면 배관 내에 스케일의 영향이 크다. 스케일이 많아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열 전도면에서 이 열 전도율이 떨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일러 내부의 스케일이 형성이 되면 과열의 원인이 되고 보일러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럼 옳지 않은 것. 자, 1번. 워터 해머를 일으킨다. 자, 앞서 워터 해머 설명드렸죠. 뭐라고요? 수격 현상. 이 수격 현상과 스케일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그리고 2번 보일러의 전열에 과열의 원인이 된다. 열의 전도를 방해한다. 수처리 장치를 설치해야 된다. 그래서 스케일의 원인, 뭐 다음과 같은 마그네슘과 칼슘을 처리를 하면 스케일을 예방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간단히 스케일에 대한 부분도 정리가 되는데, 경도에 따른 물의 분류, 그래서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칼슘, 마그네슘, 이 부분에 대응하는 탄산칼슘의 농도를 가지고 경수, 연수, 극연수로 분류를 한다라는 내용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기난방과 비교한 온수난방의 특징인데요. 자, 난방 방식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난방 방식의 종류에는 여러분들 뭐 온수난방, 증기난방, 복사난방 이렇게 있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서는 제가 핵심적인 내용 기억하시라고 한 부분이 있었어요. 뭐예요? 복, 온, 증, 요 순서 기억하시라 그랬죠? 그래서 요 순서를 가지고 일단 문제를 풀어보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자, 요 순서는 뭐라 그랬어요? 예열, 시간, 그리고 쾌적성, 그 다음 마지막으로 비용의 순서다라고 하는 부분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에서는 온수와 증기난방을 비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히 복습할 겸 정리를 한번 해보면, 자, 원리적인 측면을 살펴보면요, 온수난방은 현열을 이용한 난방이라 그랬어요. 맞습니까? 그리고 증기난방은 잠열을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온수난방은 실내에 보일러에서 만든 뜨거운 물을 실내 방열기로 보내서 그 뜨거운 물이 갖고 있던 열을 방출하고 난방을 하는 부분을 말하고, 증기난방인 경우에는 보일러에서 만든 증기가 실내 방열기를 통하고 증기가 물로 변하면서, 즉 잠열을 실내에 공급함으로 인해서 실을 따뜻하게 하는 난방을 증기난방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방열량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자, 우리 방열기 우리 배웠을 때 표준 방열량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래서 뭐 온수를 통과시켰다. 0.523 표준 방열량. 단위 면적당 방열기에서 발생하는 열량은 0.523 kW/m의 제곱이다. 증기는 0.756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납니까? 즉 방열량은 온수는 적고 증기는 많다. 그렇기 때문에 예열 시간은 어떻게 돼요? 예열 시간은 온수는 길게 될 거고 증기는 짧게 될 거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방열량을 가지고 다시금 비교하게 되면, 방열량이 크면 방열기의 면적을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방열 면적 또는 배관의 면적. 온수난방은 방열량이 적기 때문에 어떻다? 방열 면적을 크게 해야 되고, 증기난방은 방열량이 크기 때문에 방열 면적을 적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쾌적성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자, 쾌적성은 증기가 방열량이 크니까 방열기 근처가 뜨거워요. 그래서 온수난방이 쾌적성이 좀 더 좋고 증기난방은 쾌적성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비용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면 앞서 설명한 방열 면적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보면 온수난방이 방열 면적이 커야 되니까 비용은 증가해야 되고, 증기난방은 비용은 감소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온수난방은 보통 주거에서 적용하는 난방 방식이고, 증기난방은 예열 시간도 짧고 방열량도 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간헐난방, 일시적인 난방에 적용을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복사난방은 이후에 나오는 문제에 대해서 다시금 정리를 해드릴 텐데요. 일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수난방의 특징 살펴보면, 소요 방열 면적이 작아 설비비가 낮다? 아니죠. 틀렸죠. 온수난방은 방열량이 적기 때문에 똑같은 열을 방출하기 위해서는 방열 면적을 크게 해야 된다. 그러므로 설비비가 비싸다라고 하는 부분, 답은 1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연용량이라고 하는 부분이 크고 예열 시간이 길게 소요된다. 예열 시간 길다. 연용량이라고 하는 건 1도씨 높이는 데 필요한 열량을 말하는데, 이 물 자체가 증기보다는 열이 많이 필요합니다.
한랭지에서 장기간 운전 정시 시 동결의 우려가 있다. 아무래도 증기보다는 물이 동결의 우려가 있겠죠. 그 다음 방열기의 온도가 낮아서 비교적 높은 쾌감도, 쾌적성이 좋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내용, 온수와 증기에 대한 부분 비교하는 문제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조화 설비의 에너지 절약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공기조화 설비의 에너지 절약. 제가 정리를 많이 해드렸었는데요. 자, 어떤 부분이 에너지 절약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외기 냉방, 전열 교환기를 설치한다. 그리고 공조 방식 중에는 가변 풍량 방식이 에너지 절약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조닝 요 부분도 에너지 절약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에너지 과소비와 관련된 부분은 뭐가 있어요? 그죠? 이중 덕트 방식, 그리고 터미널 리히팅, 말단 제열 방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에너지 과소비와 관련된 내용이니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거 찾아보겠습니다. 열 교환기를 청소한다. 맞는 내용이고요. 전열 교환기를 설치한다. 그래서 내부에서 나가는 공기와 그리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 공기를 다음과 같이 이렇게 접촉을 시켜서 열을 교환하는 부분을 전열 교환기라고 하는데, 추가적으로 이 열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현열과 잡열을 모두 교환할 수 있다는 부분 기억하시고, 그리고 적절한 조닝을 한다. 조닝이라고 하는 건 건물의 열 부하에 따라서 건물을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누고 각각의 설비를 해서 우리가 쾌적하게 만드는 이러한 부분을 조닝이라고 하는데, 조닝을 하게 되면 설비비는 증가해요. 하지만 유지관리비는 어떻다? 각 부하에 맞게끔 적당한 열을 공급하기 때문에 에너지 절약과 관련이 있다. 그리고 예열 운전 시에 외기 도입을 최대한 늘린다. 외기를 많이 도입하게 되면 그만큼의 열이, 에너지가 많이 소요가 됩니다. 즉 난방을 하는데 외부의 공기가 영하의 온도의 공기예요. 그걸 가지고 오면 그 온도를 다시금 높여야 되는데 손실이 많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된다? 4번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난이도 중으로 올라오는데요. 자, 요 부분에서는 암기가 다소 필요한 부분, 그리고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니까 자, 요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기회로 구성 시 유의사항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분기회로. 자, 요 부분을 여러분들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제일 먼저 분전반을 설명을 해야 돼요. 자, 분전반. 건물에 전기가 들어오게 되면 각 부분으로 뿌려주는 그런 공간을 분전반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다음과 같은 차단기들이 이렇게 설치가 되겠죠. 그래서 전기가 공급이 되면 각 부분으로 전선이 이렇게 연결이 될 거고, 그리고 이 부분은 다시금 건물의 각 부분으로 뻗어나가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뭐라고 한다? 분기회로라고 한다. 그래서 이 분기회로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은 뭡니까? 30m 이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누전의 염려가 있는 부분, 습기가 많은 부분, 별도의 회로로 구성한다. 그리고 동일한 실, 동일한 방은 동일 회로로 하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동일 실의 경우에는 동일 회로로 구성한다. 그리고 회선은 20회선인데 예비 회로를 포함하면 몇 회선까지? 그죠? 40회선까지 우리가 계획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등회로와 콘센트 회로는 별도의 회로로 한다 나와 있는데요. 보통 주거부에서는, 주택에서는요, 각 실마다 분기회로를 이렇게 구성을 하는데,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실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등 그리고 콘센트 이런 부분을 별도의 회로로 구성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같은 스위치로 전멸되는 전등은 같은 회로로 한다. 습기가 있는 장소의 수구는 가능한 한 누전 우려 때문에 별도의 회로로 한다. 분기 회로의 전선의 길이는 다음과 같이 60m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30m 이하로 한다라는 부분 암기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난이도가 암기 때문에 중으로 올라간 거고요. 참고로 분기 회로의 길이가 30m 이하이면 분전반의 길이도 30m마다 설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죠.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나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 문제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절대 계산 문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많은 양, 다양한 종류의 계산 문제가 많이 출제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열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뭐 펌프에 관련된 부분, 조명에 관련된 부분에서 따로 정리를 하신다면 계산 문제 나오면 오히려 여러분들 점수를 취득하기 좀 쉬울 수 있으니까 계산 문제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북측에 위치한 면적이 면적 A라고 할게요. 12m의 제곱인 콘크리트 외벽체를 통해 관류에 의한 손실 열량을 계산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기온도, 실내온도, 그리고 벽체의 열 관류율 K가 나와 있죠. 그리고 벽체의 방위 개수, 그래서 북측에 위치했다 해서 1.2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뭐냐? 다음과 같이 벽체가 있어요. 자, 건축물 내부에서 외부로 열이 빠져나가는데 이 부분은 실내 공기의 흐름에 따른 열 전달률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요. 그리고 벽체가 열을 이어받으면 벽체의 열 전도율에 따라서 열이 전달이 되는 정도가 다를 거고, 그 다음 외부의 벽체에 접하는 공기의 상태에 따라서 열이 전달이 되는 정도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열 전달률, 열 전도율에 대해서 실내에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열량이 결정이 되는데 이 부분을 각각 고려하기가 너무 복잡하니까 이 값을 뭘로? K라고 하는 열 관류율 하나의 값으로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단위는 빠져나가는 열, 시간당 와트로 표현을 하고요. 벽면의 면적 1m의 제곱당 실내와 실외의 온도 차이가 1도씨 차이 났을 때 빠져나가는 열을 열 관류율이라고 한다. 그러면 실제 벽체에 대해서 빠져나가는 열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열 관류율은 단위 면적 1m의 제곱당이고 1도씨 차이 날 때니까 실제 벽의 면적을 곱하면 되고요. 실제 온도 차이가 나는 부분을 곱한다면 열 관류율을 통한 벽체를 통해서 빠져나가는 열량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빠져나가는 열은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자, K에다가 1m의 제곱 아니니까 면적 곱하고요. 그 다음에 온도차를 곱하면 된다. 그런데 방위에 따라서 열 손실률이 달라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방위 개수 나와 있는데 다시금 복습하면 동서남북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남쪽은 1.0에서 남쪽을 기준으로 했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동서측은 남쪽에 비해서 10% 정도가 열 손실이 더 많다. 그리고 북측은 20%가 더 많다 해서 지금 문제에서는 방위 개수까지 고려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을 해보자고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열 관류율이 어떻게 된다? 1.71입니다. 와트 퍼 미터의 제곱 K고요. 면적이 몇입니까? 12가 되고요. 그 다음 온도차는 몇 도씨입니까? 17도 아닙니다. 몇 도입니까? 19도 차이가 나고 방위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1.2라고 나와 있죠. 계산을 하게 되면 답은 468이 나오는데요. 좀 더 정확한 값은 467.467 86이네요. 467.86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계산을 해보고 반올림해서 468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절대 틀려서는 안 되는 계산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열 관류율 K를 가지고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는지. 자, 다음은 건축화 조명에 대한 부분이고요.
천장면 이용 방식에 속하지 않는 것을 찾아라. 그래서 건축화 조명은 간접 조명의 종류라 그랬죠. 그래서 이 광원을 벽, 천장, 바닥 등에 매입을 해서 조명하는 방식을 말하는데요. 자, 간단히 그림을 그려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과 같이 어떠한 실에 바닥이 있고 벽과 천장이 있다라고 했을 때 가장 일반적인 건축화 조명, 천장에 구멍을 이렇게 뚫어 놓고 광원을 매입한다. 자, 이렇게 빛을 밑으로 이렇게 향하게끔 하는 이러한 조명을 뭐라고 해요? 그죠? 다운 라이트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그 천정 부근에 광원을 이렇게 설치를 해서요. 다음과 같이 이렇게 가림막을 이렇게 설치하면 천장면이 이렇게 밝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코부 조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으자를 기억하시라 그랬어요. 으자. 그다음 다음과 같이 천장 부근에다가 광원을 설치하고 수직으로 가림막을 이렇게 설치해서 벽면을 이렇게 밝혀주는 이러한 조명을 코니스. 그래서 이 니의 이자 생각하라 그랬어요. 얘는 벽면을 밝게 해주는 부분이고, 그리고 벽면에다가 마치 창문처럼 확산 플라스틱 투과판을 설치하고 뒷부분에다가 광원을 숨겨놨어요. 창문이 있는 것처럼 광창 조명이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천장면에 역시 확산 플라스틱 투과판을 이렇게 설치하고 광원을 이렇게 매입을 합니다. 그러면 광창 조명이 천정에 있는 거죠. 그러면 광천장 조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루버를 설치하면 루버 조명이 되는 거고, 그 이외에 코퍼 조명은 원형, 그러니까 동그라미 사각형으로 오려내서 천장 부분에 광원을 매입하는 이런 형태를 코퍼 조명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천장면을 이용하지 않는 방식, 광창 조명, 벽면의 창문처럼 간접 조명을 한다. 그래서 답은 바로 1번이 되는 거네요. 그 다음 다운라이트, 광천장 조명, 라인 라이트. 라인 라이트는 천장면에다가 라인 형태의 간접 조명을 설치하는 부분을 말한다. 간단히 생각하시면 됩니다. 광창 조명은 벽면을 이용하는 간접 조명 방식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지. 자, 배관공사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자, 보겠습니다. 금속관에 부설되는 전선의 절연 피복을 포함한 총 단면적은 금속관 내 단면적 최대 몇 % 이하가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다음과 같이 전선관이 이렇게 있었을 때 다음과 같이 이 안에 전선을 이렇게 집어넣게 돼요. 그래서 이 퍼센테이지가 몇 %가 가장 좋느냐 해서 40%가 가장 좋습니다. 너무 꽉 차면 다른 전선을 집어넣기도 애매하고 전선을 교체하기도 힘드니까 여유롭게 이렇게 계획을 하자 해서 전선관의 전선의 면적이 몇 %만큼 차지해야 되느냐? 40%.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할까요?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자, 트랩에 대한 부분입니다. 트랩의 종류를 찾는 부분인데요. 자, 옥내의 수평 주간에 사용하며 공공하수관으로부터 유독가스를 차단하기 위해 사용되는 트랩은, 자, 트랩 하게 되면 앞서 우리가 통기관 설명하면서 건물 내로 들어오는 악취라든지 가스, 벌레의 침입을 차단하기 위해서 만든 장치를 트랩이라고 한대요. 그랬어요. 그래서 트랩의 종류는 크게 관으로 되어 있는 트랩이 있다 그랬고, 그 다음 바닥, 그 다음에 기타 트랩이 있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관으로 되어 있는 트랩은 알파벳의 형상을 가지고 표현을 했다. 그래서 뭐 사이펀 트랩이라고도 한다. 압력에 의해서 봉수가 파괴될 수 있는 트랩이다. 사이펀 트랩이다. 그래서 종류가 S, P, U 트랩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S 트랩은 보통 대변기, P 트랩은 세면기, U 트랩은 메인 트랩, 가옥 트랩이라고도 하는데 이 부분이 지금 문제에서 찾으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평 주간 내에 설치를 하고 공공하수관으로부터 유독가스를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U자 모양의 트랩을 말한다. 근데 다음과 같은 U 트랩은 수평 배관에 있기 때문에 물이 흐르는데
유속을 저하시킨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기억을 해주시고, 그 다음 바닥용 트랩은 벨 모양처럼 종 모양처럼 생겼다 벨 트랩이 있고, 그리고 그리스 트랩, 그리스 저집기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얘는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배수계통에 포함되어 있는 기름기를 제거하기 위한 트랩을 말한다. 그래서 이 부분도 단독적으로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트랩은 싱크대용의 드럼 트랩 등이 이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유트랩, 유속이 저해되는 단점은 있지만 공공하수관으로부터 어떻게 유해가스 침입을 방지하는 데 사용이 된다. 메인 트랩, 가옥 트랩으로도 표현을 한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방시설에 대한 문제인데요. 소방시설에 속하지 않는 부분을 찾아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소방시설 어떤 부분이 있었는지 기억하시나요? 그죠? 불을 끄는 설비를 소화 설비라고 하고, 그 다음 소화 설비와 피난 설비에 도움을 주는 설비를 소화 활동 설비라고 했었습니다. 그 이외에 피난 설비와 경보 설비, 그리고 추가적으로 소화 용수 설비가 이 소방시설에 속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각 설비에 따른 종류 역시 구분을 할 수 있게끔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방화 설비는 소방시설과 관련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급탕 설비에 관한 문제고요. 자, 급탕 설비에서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종류에 대한 부분이 자주 출제되는데, 자, 급탕 설비는 뜨거운 물을 만들어서 공급하는 설비를 말한다. 그래서 종류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어떤 설비? 국, 소, 식. 그 다음 중, 앙, 식.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국소식은 개별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국소식의 경우에는 각 가정마다 가열장치, 즉 보일러가 있어서 개별적으로 뜨거운 물을 공급하는 설비를 다음과 같이 국소식이라고 하고요. 중앙식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건축물이 있었을 때 지하에서 뜨거운 물을 만들어서 각 층으로 공급하는 이러한 설비를 중앙식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간단한 특징 살펴보면요. 국소식의 경우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그죠? 개별 제어가 가능하다. 그리고 배관의 길이가 중앙식에 비해서 배관의 길이는 어떻다? 짧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각 가정마다 가열 장치를 설치하는 장소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앙식의 경우에는 개별 제어는 안 되지만 열 효율은 어떻다? 우수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배관의 길이는 어떻다? 길어요. 그래서 배관에 열 손실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부분. 그리고 가열 장치를 설치하는 장소는 지하에 보통 배치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탕조라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뜨거운 물을 저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간단히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앙식에는 다음과 같은 부분, 가열 방식에 따라서 종류가 다시금 나뉘는데, 첫 번째, 직접 가열식이라고 하는 부분, 두 번째, 간접 가열식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다시금 설명을 드리면요. 일반적으로 고가수조에서 내려온 물이 가열 장치로 들어가게 되는데, 직접 가열식은 어디로 들어갑니까? 보일러로 들어가고요. 뜨거운 물이 만들어지면 다시금 저탕조에 저장을 했다가 그리고 필요로 하는 각 층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직접 가열식이라고 한다. 그리고 간접 가열식은 물이 보일러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저탕조로 들어간다 그랬고, 보일러에서 뜨거운 물을 만들고 저탕조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가열 코일에 순환을 하면서 저탕조 내부에 있는 물을 뜨겁게 만든다. 그리고 필요로 하는 장소로 공급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서 각각의 특징을 살펴보면, 자, 제일 먼저 직접 가열식과 간접 가열식,
열 효율 측면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 효율에서는 아무래도 직접 보일러에서 뜨거운 물을 만드는 경우가 효율이 좋기 때문에 직접 가열식이 열 효율이 좋고요. 간접 가열식은 열 효율이 떨어진다. 그리고 보일러 측면에서 바라보면 보일러에 작용하는 수압, 누가 더 큽니까? 직접 보일러로 들어오는 직접 가열식이 보일러에 작용하는 수압이 큽니다. 그러므로 고압용 보일러를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간접 가열식의 경우에는 저탕조로 들어오기 때문에 보일러에 작용하는 수압이 어떻다? 적어진다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스케일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면 스케일, 보일러의 과열 현상의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랬는데 직접 가열식의 경우에는 항상 새로운 물이 보일러로 들어가기 때문에 스케일의 영향이 커질 수 있고요. 간접 가열식의 경우에는 저탕조로 들어가기 때문에 스케일의 영향이 보일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리고 보일러 측면에서 살펴보면 직접 가열식은 보일러에 작용하는 압력이 크고요. 그리고 스케일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급탕용 보일러와 난방용 보일러를 각각 설치를 하게 되고요. 간접 가열식의 경우에는 수압과 스케일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급탕 보일러와 난방 보일러를 하나의 보일러를 통해서 공급할 수 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직접 가열식과 간접 가열식 어떤 건물에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건축물이요. 자, 직접 가열식은 대규모가 적합하겠어요? 소규모가 적합하겠어요? 그죠? 소규모 건축물에 적용이 가능한 부분이고 간접 가열식은 수압이나 스케일에 염려가 없기 때문에 대규모 건축물 역시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급탕 설비에 해당하는 문제인데요. 옳지 않은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접 가열식 여유를 좋고요. 그리고 강제 순환식 급탕법은 순환 펌프로 순환을 시킨다. 그래서 중력 순환과 강제 순환식이 있는데 강제 순환식의 경우에는 펌프의 도움을 받고 순환을 시킨다라는 거고 중앙식 급탕법은 탕의 순환을 온도 차에 의한 즉 밀도 차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번부터 3번까지는 맞는 내용이고요. 답은 4번이 되는데 직접 가열식은 보일러에 작용하는 압력 그리고 스케일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형 건축물이 아니라 소형 건축물에 보통 적용을 한다.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급탕 방식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 정리를 잘 해주시면 출제되는 문제를 어렵지 않게 풀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계산 문제인데요. 자, 문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냉방 시 외기 3000m의 세제곱이 1시간당 들어온다. 실내에 인입될 때 외기에 의한 현열 부하는 그래서 부하라고 하는 부분은 시간이 고려된 열량을 말하고요. 그리고 현열이라고 하는 건 온도 변화에 따라서 출입하는 열을 말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이러한 실이 있었을 때 현재 온도가 26도예요. 근데 외기가 들어오는데 자, 외기가 31도라고 합니다. 그러면 실내 열이 증가하겠죠. 그러면 얼마만큼의 열이 증가하느냐를 계산하는 부분인데요. 자, 이렇게 열을 계산하는 다음과 같은 문제는 여러분들 단위를 보면서 정리를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간단한 공식을 통해서도 해결을 할 수 있는데 단위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자, 현열부하 뭘 물어보고 있나요? 와트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기가 도입이 된다. 그래서 물이 고려된 부분이 아니라 외기 또는 환기 이러한 공기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FM대로 한번 풀어보고 간단한 식을 통해서 한번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어떻게 풀이가 될 수 있는지 살펴보면요. 자, 열에 대한 계산 문제가 나오면요. 무조건 어떻게 쓰시라? G 곱하기 C 곱하기 델타 T로서 이렇게 정리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C라고 하는 건 비열이에요. 비열이라고 하는 건 어떠한 물질 1k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입니다. 그러면 항상 1kg만 물을 온도를 높일 거냐? 아니죠. 그래서 양을 곱하는 거고요. 항상 1도씨만 높일 거냐? 아닙니다. 그래서 온도차를 이렇게 곱하는데 자, 이 부분에서는 이 공식은
물과 관련된 열을 계산할 때 보통 사용이 되고요. 공기, 외기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G라고 하는 부분을 Q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환기량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Q 곱하기 C 곱하기 델타 T로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부하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Q라고 하는 건 외기, 환기량이 되는 거고요. C라고 하는 건 비열이 되는 거고요. 델타 T라고 하는 건 뭐다? 온도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외기 집어넣어 보도록 할 거예요. 그 전에 여러분들 먼저 정리를 해 두셔야 될 게, 현열 부하는 와트로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와트를 물어본다. 와트는 여러분들 시간이 고려됐다. 그래서 보통 줄 퍼 세크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이 부분을 먼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자, 그럼 하나씩 적어 볼게요. 3000m의 세제곱 퍼 아워가 되고요. 그 다음 공기의 비열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공기의 비열은 1.01 kJ per kg K,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온도차는 몇 도 차입니까? 다음과 같은 온도 차에 의해서 대략 5도씨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식을 통해서 현열 부하를 계산할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물어보는 문제의 단위가 맞는지를 확인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단위를 가지고 우리가 한번 최종 단위를 만들어 보자고요. 자, 그러면 제일 만만한 게 뭐예요? K라고 하는 거 온도차다. 도씨와 같다 해서 이 부분이 분모에 있는 단위와 분자에 있는 단위니까 약분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킬로줄이 나와 있죠. 근데 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다가 몇을 곱해줘야 돼요? 1000을 곱함으로 인해서 다음과 같이 킬로줄이 줄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지막은 아닙니다. 자, 아워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세크라고 나와 있죠. 초와 시간 몇 배 차이가 납니까? 그죠? 3600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아있는 부분이 뭐가 돼요? 미터의 세제곱과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부분이 남아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가 약분을 해서 없애줘야 돼요. 왜? 최종 답에는 다음과 같은 단위가 없잖아요. 맞죠? 그래서 문제에 뭐가 주어졌다? 밀도. 즉 밀도는 1m의 세제곱당 킬로그램으로 공기의 밀도를 표현할 수 있는데, 역시 관련된 단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뭘 곱한다? 밀도 1.2 킬로그램 퍼 미터의 세제곱을 곱한다면 킬로그램 약분이 되고, 미터의 세제곱 약분이 돼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단위가 나오니까 여러분들 공식을 암기하려고 하시지 마시고 다음과 같이 단위를 통해서 문제를 풀이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3000 곱하기 1.01 곱하기 1.2 곱하기 5 곱하기 1000 나누기 3600,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 3600이라고 하는 부분과 1.1, 그 다음 1.2, 1.01, 1.2, 그리고 1000이라고 하는 부분을 미리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0.337,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에 해당하는 부분이 뭐였어요? 이 부분이 환기량이고 5도씨가 뭐였어요? 델타 T. 그래서 제가 이론 수업 시간에 환기에 대한 열량을 계산하시오 라고 한다면, 부하를 계산하시오 한다면 다음과 같은 간단한 식을 토대로 우리가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최종적으로 구하는 단위가 와트일 경우에만 다음과 같은 공식으로 간단히 계산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공식이 암기되면 Q 대신에 3000을 집어넣고 델타 T 대신에 5를 집어넣으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데, 때에 따라서 문제에 주어지는 조건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제가 앞서 설명한 다음과 같은 단위를 가지고 풀이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먼저 정리를 하시고,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1000, 1.01, 1.2, 3600이 0.337이구나 해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계산을 하신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답은 어떻게 나오느냐? 답은 3번 5050 와트가 대략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요. 배관의 신축 이음에 대한 부분이고요. 종류가 아닌 것을 찾아라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신축 이음새. 자, 배관이 열을 받게 되면요. 수축과 팽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도가 올라가면 팽창을 하고요. 온도가 내려가면 수축을 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배관의 신축을 흡수할 수 있게끔 신축 이음새를 설치하는데 그 종류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라 그랬어요. 그 부분이 수입을 이음이 있고요. 두 번째 곡관형. 다른 말로 루프형이라고도 해요. 그 다음 세 번째 슬리브형. 네 번째 벨로즈형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수입을 이음은 다음과 같은 직관을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배관이 신축, 그러니까 팽창과 수축이 되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두 개 이상의 엘보를 이용해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축을 달리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엘보를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관이 이렇게 됐을 때 늘어가는 길이가 길잖아요. 그래서 축을 달리해서 서로 이렇게 신축을 흡수할 수 있게끔 계획하는 게 수입을 이음. 그리고 곡관형은 다음과 같이 배관을 이렇게 구부려서 팽창을 하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공간이 어떻게 됩니까? 좀 더 줄어들게 되겠죠. 이렇게 가까워질 거고. 수축을 하게 되면 이 공간이 어떻게 돼요? 길어지게 되는 형태 곡관형 루프형. 그 다음 슬리브형은 다음과 같이 서로 광경이 다른 배관을 연결해서 팽창이 일어났을 때 이 부분이 쑥 들어가고요. 수축이 일어날 때 쑥 빠지게끔 이렇게 계획하는 게 슬리브고요. 벨로즈는 다음과 같은 배관 계통에 신축을 흡수할 수 있는 어떤 재료로서 설치하는 부분을 벨로즈형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신축 이음의 종류가 아닌 것은 답은 몇 번이 되는 거예요? 유니온 이음입니다. 그래서 유니온 이음이라고 하는 건요. 직관을 연결하는데 사용되는 부속 기구고요. 양쪽 측면이 전부 다 암놈으로 되어 있는 형태를 유니온 이음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신축 이음새의 종류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자, 백화점의 밀도율과 관련된 부분이고요. 이 난이도 상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냥 간단히 여러분들 문제를 그냥 살펴본다 생각하시고요. 틀려도 크게 지장이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추가적으로 이왕 나온 문제니까 간단히 설명드리면 일단 백화점의 밀도율이라고 하는 건 승강 운송 설비의 서비스 등급을 판정하는 값입니다. 참고로 밀도율이 낮으면 그만큼 서비스 등급은 높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요.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자, 지금 문제에 다음과 같은 A라고 하는 문자 2층 이상의 매장 면적의 합계와 그리고 다음과 같은 수송 능력의 합계가 나와 있는데 보통 밀도율은 다음과 같이 2층 이상의 매장 면적의 합계를 수송 능력으로 나누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수송 능력이 커지면 전체의 밀도율의 값은 어떻게 됩니까? 작아지겠죠. 그래서 수송 능력의 등급, 서비스 등급, 수송 능력이 커지면 밀도율은 작아진다. 밀도율이 작으면 서비스 등급이 좋아진다라는 부분 아주 간단히만 여러분들 살펴보셔도 되고요. 너무 깊이 있는 내용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어떠한 문제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현열량을 계산하시오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앞서 우리가 풀이했었던 73번 문제와 유사한 문제입니다. 다만 현열량을 계산을 하라고 했는데 단위가 킬로와트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공기를 이용한다라고 해도 0.337 곱하기 Q 곱하기 델타 T로서 계산을 하게 되면 답이 정확히 나오진 않습니다. 유효 숫자에 대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 부분에서는 천이 고려돼서 와트로 변환이 된 부분이지만 이 자체가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0.337의 공식을 가지고서는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바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건고온도 20도씨 그리고 추가적인 내용은 상대 습도가 나와 있고요. 습공기, 공기를 다음과 같이
30도로 가열했을 때 가열량은 얼마인가? 밀도 나와 있고 비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는 이 상대 습도가 나와서 추가적인 내용이 더 표현이 됐구나 생각하지만 문제의 최종적인 내용은 현열에 대한 부분입니다. 현열이라고 하는 건 온도 변화에 대해서 출입하는 열이죠. 그죠? 그리고 습도가 고려되는 부분은 뭐라 그랬어요? 잠열이죠. 그렇기 때문에 현열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상대 습도에 해당하는 조건은 여러분들 필요 없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럼 역시 공기와 관련된 열량. 자, 킬로와트로 가열량을 계산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Q 곱하기 C 곱하기 델타 T로서 정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습공기가 몇이 되는 거예요? 1000이 되는 거예요. 자, 단위까지 적으세요. 단위 가지고 풀 거니까. 그 다음에 비열은 여러분들 어떻게 됩니까? 1.01 kJ per kg K가 되는 부분이고요. 온도차는 몇 도입니까? 건구온도 20도를 30도씨로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이니까 곱하기 10도씨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킬로와트로 문제가 출제가 됐으니까 킬로와트를 다시금 kJ per sec로 바꿔야 됩니다. 자, 이 부분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만만한 게 도시와 K 같은 온도에 대한 단위니까 생략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 다음 킬로줄 나와 있죠. 그래서 73번 문제에서는 이 부분이 줄이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1000을 곱해서 킬로줄을 줄로 환산을 했는데 이 부분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네요. 그 다음 이 H 아워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고 여기는 초라고 나와 있으니까 몇 배 차이가 난다? 그죠? 3600 차이가 난다. 그래서 3600과 아워와 세크하게 되면 시간에 대한 부분도 고려가 된 것이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뭐만 남았나요? 역시 미터의 세제곱과 킬로그램이 나왔는데 문제에 뭐가 나왔어요? 밀도가 나왔죠. 그래서 밀도는 1.2 킬로그램 퍼 미터의 세제곱이니까 그냥 곱하면 킬로그램 미터의 세제곱이 약분이 되니까 완벽한 식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 곱하기 1.01 곱하기 1.2 곱하기 10 나누기 3600 이렇게 계산이 되는 부분입니다. 73번 문제에서는 이 부분에 1000이 들어가 있어서 1.01, 1.2 다음과 같이 3600해서 0.337로 됐었는데 이 부분은 킬로와트이기 때문에 그 식으로는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계산을 하게 되면요. 답은 어떻게 되느냐? 대략 3.366 값, 즉 3.4 킬로와트의 현열 가열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꼭 복습을 하셔야 되고요. 관련된 문제가 유사한 문제가 한 회 차에 2문제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한 문제 잡으면 2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난이도가 상이라고 여러분들 어려워하시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그냥 난이도가 상이다. 근데 여러분들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냉동기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중에 터보식 냉동기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해서 마지막 문제가 나왔는데, 자, 냉동기라고 하는 냉동 설비는 온도를 낮추는 설비를 말하고요. 이 부분에서는 제가 종류에 따른 특징을 기억해 두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가 압축식 냉동기가 있다 그랬고, 그 다음 흡수식 냉동기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관련된 내용 여러분들 정리를 꼭 해주셔야 돼요. 자, 압축식 냉동기, 흡수식 냉동기. 자, 원리가 어떻게 되느냐? 압축식 냉동기는 전기, 에너지를 이용해서 냉동을 하는 부분이고요. 흡수식 냉동기는 열 에너지를 통해서 냉동을 하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냉매가 필요한데요. 압축식 냉동기는 프레온계, 가스를 이용을 합니다. 냉매는 가스고요. 그리고 흡수식 냉동기는 냉매가 뭐예요? 물이죠. 이 부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구성도는 냉매 순환 사이클을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압축식 냉동기의 냉매 순환 사이클 제가 이론 시간에 아주 많이 강조를 했었던 부분이에요. 압,
팽, 증. 그래서 압축기, 뭉축기, 팽창 밸브, 증발기 이렇게 있었잖아요. 이 순서 또한 출제가 잘 되니까 암기하시고. 그러면 흡수식 냉동기의 구성을 보면 압축기가 없기 때문에 압축식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다? 응축기, 그 다음 증발기,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흡수기, 그 다음 재생기라고 하는 발생기가 있습니다. 자, 뭐라고요? 응축기, 증발기, 흡수기, 재생기에서 각각의 구성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주요한 특징에 대한 부분을 보면요. 압축식 냉동기는 전기에너지를 이용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가 많이 들고 기계 작동에 따른 소음과 진동이 어떻다? 많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여러분들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흡수식 냉동기는 다음과 같은 재생기, 그래서 보통 이 부분에는 흡수 용액 또한 필요한데요. 흡수식 냉동기는 흡수 용액이 필요하다. 그 용액의 이름이 뭐였죠? 취화리튬 용액이었습니다. 그래서 브로마리튬이라고도 하는데 이 취화리튬을 재사용하기 위해서 재생기, 발생기가 적용이 되는데 그 부분에는 뭐가 설치된다? 냉동기임에도 불구하고 보일러가 설치된다라는 부분 여러분들 정리를 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압축식 냉동기의 종류에 대한 부분을 보면요. 압축식 냉동기는 지금 74번 문제에 해당하는 터보식, 즉 날개가 달려있는 원심식, 그 다음에 피스톤의 압축력을 이용한 왕복동식, 그 다음에 뭐가 있나요? 회전식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흡수식 냉동기는 단효용, 이중효용 흡수식 냉동기가 있는데요. 이 이중효용 흡수식 냉동기는 이 재생기가 두 개로 고온 발생기와 저온 발생기로 구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과 같은 내용과 전체적인 특징을 보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터보식 냉동기, 압축식 냉동기의 종류라 그랬어요. 흡수식에 비해 소음 및 진동이 심하다. 기계 작동에 따른 소음 진동이 크다라고 하는 부분 맞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피스톤 왕복 운동에 따라 냉매를 압축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터보식, 압축식 냉동기의 종류인데 원심식, 날개가 달려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번 내용은 피스톤의 왕복 운동, 그래서 왕복동식에 대한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 출력이 지나치게 낮은 경우에는 서징 현상이 발생한다. 그래서 서징 현상이라고 하는 건 유량과 압력에 의해서 소음과 진동이 생기는 이러한 부분을 서징 현상이라고 하는 거고요. 대용량에서는 압축 효율이 좋고 회전수를 제어하면 비례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터보식 냉동기, 압축식 냉동기의 특징을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2016년 1회차에 해당하는 건축 설비 문제 그리고 관련된 내용을 정리한 부분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2016년 2회차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